모든 것이 그 폭풍우 치던 밤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요란한 말다툼 한 번 없었던 평온한 몇 주 전, 바로 아내 최세연의 머리칼에서 풍기던 그 낯선 향수 냄새에서부터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과 아내 세연은 결혼 11년 차 부부였다. 경기도 일산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며 기름 냄새와 땜남 연기에 익숙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늘 반짝이는 조명과 값비싼 화장품 향기 속에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발을 딛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존중하고 애틋하게 지난 11년간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진 성과 같다고 나는 굳게 믿었다. 적어도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성의 첫 번째 균열은 지루한 장마와 함께 아주 사소해서 처음에는 의식조차 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잘 나가는 피부과 상담실장이라는 직업이 의뢰 그렇듯. 아내는 원래도 바빴다. 하지만 그해 여름, 아내의 귀가 시간은 변덕스러운 장맛비처럼 예측 오늘 새로운 시술 론칭 때문에 원장님이랑 저녁까지 회의했어. 혹은 신입 직원들 교육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닭이 먼저 저녁 먹고 있지. 그녀의 이유는 언제나 완벽하게 논리적이었고 나는 피곤에 지친 아내의 얼굴을 보며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쉬라는 말 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분명히 아침에 커다란 우산을 챙겨 나간 날에도 집에 돌아온 아내의 어깨나 스커트 끝자락은 기이할 정도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마치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도 없이 온몸으로 맞은 사람처럼. 일산 날씨 알잖아. 갑자기 쏟아붓는데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다니까. 세연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것은 아마 나의 과민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냄새, 명백히 내 것이 아닌 아주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였다. 달콤하면서도 머스크 향이 짙게 배어있는 상당히 고가의 향수임이 분명했다. 내가 쓰는 옅은 스킨향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감이 강하고 노골적인 향이었다. 그 향은 아내의 머리칼에서, 그녀가 벗어둔 스카프에서, 심지어는 다녀왔어라며 내민 그녀의 손에서도 희미하게 풍겨왔다.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나는 큰 용기를 내어 물었다.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무슨 향수야? 냄새가 좀 짙네. 새로 샀어? 아내는 잠시 멈칫했다.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두운 거실에서도 나는 똑똑히 봤다. 아, 오늘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가 옆에 바짝 붙어서 차트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아마 그때 올맞나 봐. 그녀의 대답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내 마음속에 던져진 작은 의심의 돌멩이는 이미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왜 하필 남자 동료일까? 그리고 그 동료는 왜 그렇게 바짝 붙어야만 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라나는 독초와 같았다. 주말 오후,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차를 세차해 주기로 했다.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곧 지옥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정리하던 내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다. 묵직한 무게감에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긴 몽블랑 만년필이었다. 나는 그 브랜드를 알았다. 몇 년 전 아내의 생일 선물을 고민하다가 가격을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던 바로 그 브랜드였다. 나는
이런 고가의 필기구를 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아내 역시 마찬가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 이건 대체 누구의 것일까? 그날 저녁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길에서 주운 물건을 건네듯 아내에게 만년필을 내밀었. 이거 차 안에 있던데. 당신 거야? 못 보던 건데. 세연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세차게 흔들렸. 또다시 그 찰나의 정적. 하지만 그녀는 곧 대한민국 최고의 상담실장다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그거 VIP 고객분이 놓고 가셨어. 워낙 고가의 물건이라 내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오시면 돌려드리려고. 그녀는 너무나 침착했. 하지만 나는 보았다. 만년필을 받아드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완벽한 거짓말이었.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다. 그날 이후 그 몽블랑 펜은 우리 침실 서랍장 한 구석에서 내게는 거짓의 상징이자 배신의 증거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내의 거짓말은 점점 대담해졌. 휴대폰을 거의 한 몸처럼 지니고 다녔고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급하게 뒤집었다. 예전에는 내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통화하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다른 방으로 가서 소곤거렸다.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도 그녀의 영혼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 우리의 대화는 급격히 줄었고 그 빈자리를 서늘하고 어색한 침묵이 채웠다. 나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아내를 의심하는 내가 혐오스러웠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을 멈출 수도 없었. 지난 11년의 세월이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붓는 밤이었. 기상청에서는 연신 호우경보를 올려댔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돌아와 아내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아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 오늘 비 때문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챙겨 먹고 있어.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변명처럼 들리는 조급함. 내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 몇 년 전 서로의 늦은 귀가가 걱정된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두었지만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던 그 위치 추적 앱을 제발 아니기를. 내가 그냥 예민한 거기를.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거기를.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붉은 점은 내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 아내의 차는 그녀의 직장인 일산 시내의 피부과가 아니었. 정반대 방향. 도시의 가장 후미지고 어두운 곳. 모텔들이 즐비한 외진 골목에 멈춰 있었. 나는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며 화면을 확대했. 지도 위에 선명하게 찍힌 그 이름. 엘리시아 모텔. 낙원이라는 뜻의 그 이름이 그 순간만큼은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 아니, 이미 멈추고 산산조각 났는지도 모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지만 그 어떤 폭우도 내가 곧 목격하게 될 그 장면을 씻어낼 수는 없을 것이었다. 엘리시아 모텔로 향하는 길. 자동차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물을 닦아냈지만 내 머릿속을 가득 메운 혼란과 의심은 전혀 닦여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심장은 더욱 세차게 방망이질 쳤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차갑게 식어갔고 내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익숙했던 아내의 직장으로 향하는 길이 오늘따라 너무나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비게이션은 차갑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방향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내 귓가에는 내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맴돌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이런 짓까지 해야 하는 남편이 되어버린 건가. 수십 번도 더 차를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 모든 게 그저 나의 끔찍한 망상일 뿐이라면, 그래서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대체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럴 수 없었. 확인해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이 설령 지옥이라 할지라도 내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엘리시아 모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음침한 골목에 위치한 곳이었. 빗물에 절어 더러워진 외벽과 여기저기 깨진 보도블럭. 나는 길 건너편 커다란 쓰레기 수거함 뒤로 차를 세웠. 시동을 끄자 차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요란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내의 하얀색 소형차. 3년 전 결혼기념일 선물로 내가 직접 골라준 바로 그 차였. 그 차를 보며 기뻐하던 아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 차는 촌스러운 분홍색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모텔 입구 바로 앞. 마치 보란듯이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 스톱워치를 켰다. 1분, 2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숨이 막혀왔다. 차라리 빨리 무언가 일어나기를, 이 끔찍한 기다림이 끝나기를 바랐. 어쩌면 정말 아내의 말대로 갑작스러운 폭우를 피하기 위해 잠시 들어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래, 차가 고장 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폭우 때문에 잠시 대피한 걸 거야. 하지만 그 희망은 모텔 입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큼이나 희미하고 가짜 같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냉정하게 속삭였. 변명은 그만해. 넌 이미 알고 있잖아. 포데. 얼마나 지났을까? 30분이라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질 무렵 드디어 모텔의 유리문이 열렸다. 한 남자의 실루엣이 먼저 보였고 뒤이어 익숙한 모습의 여자가 따라 나왔. 바로 내 아내 최세연이었다. 둘은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 아내의 웃음소리. 한때는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소리가 지금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그 남자는 이민혁이었. 동네에서 친절하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약사. 지역 봉사활동에도 앞장서서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얼굴을 한 악마가 바로 저기 있었다.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쓴 위선자. 그 사실이 배신감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 손가락이 땀으로 미끄러워 몇 번이나 잠금 해제에 실패했다. 간신히 카메라를 켰. 이성을 잃지 말자. 강지훈. 정신 차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다. 나중에 저들이 발뺌하지 못하게 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남겨야 한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셔터를 눌렀. 차로 향하기 전 이민혁이 세연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 친구 사이의 가벼운 포옹이 아니었. 연인들이 나누는 깊고 진한,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농밀한 포옹이었다. 그의 손이 아내의 허리 아래쪽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까지 빗물의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똑똑히 보였. 찰칵, 찰칵. 나는 그들의 얼굴, 빗물에 번진 엘리시아 모텔 네온 사인, 그리고 아내의 차량 번호판까지, 이 모든 끔찍한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휴대폰에 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결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이민혁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세연의 손에 쥐어준 것이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 내 침실 서랍장 안에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검고 매끈한 몸체의 몽블랑 만년필. 세연은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였. 아, 저 펜은 선물이 아니었. 그들만의 은밀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나를 잠식했다. 11년의 결혼 생활. 우리의 사랑과 믿음.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 그때 텅 빈 내 마음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차를 타고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 이 거짓된 연극을 끝내야만 했. 바로 지금 여기서. 나는 차에서 내렸다. 온몸이 순식간에 비에 젖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 나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아내의 차를 향해 걸어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1년의 세월이 발밑에서 바스러져 내리는 것 같았. 그리고 마침내 운전석 창문 앞에 섰다. 차 안에서 아직도 웃음꽃을 피우며 무언가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주먹을 들어 올렸.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차창을 내리쳤. 똑, 똑. 코너에 몰린 배신자의 거짓말은 때로 날카로운 비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날 밤 이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젖은 아스팔트에 미끄러질 뻔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쳤다. 그 비겁한 뒷모습을 뒤로하고 나는 아내 세영과 함께 집으로 향했. 차 안에는 어떤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 세차게 차창을 두드리는 빗소리마저 멀게 느껴질 정도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나는 운전대만 바라봤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 11년간 함께했던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퉁퉁 부은 눈의 세연이 내 앞에 나타났. 지옥 같던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그녀의 연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있는 내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 여보, 제발. 정말 어젯밤은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이 위로해 준 것뿐이야.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려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 마치 비련의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았.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탁자 위에 놓인 내 휴대폰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풀고 갤러리를 열었다. 어젯밤 내가 찍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모텔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몽블랑 펜을 건네받으며 환하게 미소 짓는 아내의 얼굴까지.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넘겼다. 세연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용서나 변명이 아니었. 놀랍게도 그것은 분노의 찬 공격이었. 잠깐만. 이걸 어떻게. 당신, 나 미행했어? 위치 추적까지 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어? 11년 동안 당신한테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됐던 거야? 순간 내 길을 의심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기적의 논리.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나를 의부증에 걸린 파렴치한 남편으로 몰아가고 있었. 심리 조작.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신을 나의 불신 탓으로 돌리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나는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 분노를 넘어선 허탈함이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있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믿음? 그래? 믿음 얘기 잘했네. 11년. 나는 11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 최세연. 당신이 늦게 들어와도, 당신에게서 낯선 남자 향수 냄새가 나도, 당신 차에서 그 비싼 만년필이 나왔을 때도 나는 내 자신을 의심했지. 당신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이 내 믿음에 보답한 방식이 바로 이거고.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도 교묘한 말장난에도 흔들리지 않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렸. 이혼하자.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상간자 소송 걸 거야.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절망적으로 나를 붙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 이틀 후 나는 지인의 소개로 최 변호사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딱 부러지는 말투를 가진 매우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었. 나는 그동안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고 내가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던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 사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증거로는 훌륭하지만 법정에서는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영상이 있다면 상대는 그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죠. 그녀의 말은 명쾌했.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았던 엘리시아 모텔로 향했. 모텔 바로 맞은편에 있던 24시간 편의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편의점 문을 열었. 중년의 사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CCTV 영상 확인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라며 난색을 표하던 사장님은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내 말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기꺼이 협조해 주셨. 요즘 세상이 참. 힘내쇼. 그의 짧은 위로에 잠시 울컥했지만 나는 감정을 추슬렀.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 편의점 CCTV에 녹화된 그날 오후의 모든 진실을. 영상 속에서 세연과 이민혁은 단순한 동료나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었. 그들은 모텔로 들어가기 직전 골목길에서 아주 오랫동안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진하게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나는 영상을 내 휴대폰으로 촬영했. 손이 떨려 화면이 몇 번이나 흔들렸.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의심도 미련도 희망도 없었다. 나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먹먹한 가슴을 안고 앉아 있었. 그리고 조용히 영상을 최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뒤이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 이걸로 충분하겠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폭풍은 없었다. 모든 것이 지독할 정도로 명확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길고 더러운 싸움을 끝내는 것뿐이었.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 나와 최 변호사는 원고석에, 그리고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최세연과 이민혁이 앉아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간 듯했. 늘 당당하고 화려했던 세연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창백했고, 선량한 미소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이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약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 그저 패배감에 젖은 한심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 재판이 시작되고
이민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두 사람의 관계를 포장하기 시작했. 본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결혼 생활에서 느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잠시 기댔던 두 외로운 영혼의 잘못된 공감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참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나왔. 잘못된 공감이라니. 그들의 추악한 불륜을 감성적인 단어로 미화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 그때 최 변호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 그녀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먼저 법정 안의 대형 모니터에 그날 밤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타났다. 엘리시아 모텔의 간판,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들의 진한 포옹, 방청석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민혁의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좋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 그렇다면 이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곧이어 모니터에는 편의점 CCTV 영상이 재생되었. 모텔로 들어가기 직전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를 탐닉하듯 나누던 그들의 깊은 키스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정하는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 이민혁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모니터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시 푹 숙였다. 세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 하지만 최 변호사가 준비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 이것이 바로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역겨운 연극의 시작이었. 재판장님, 피고 이민혁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입증할 추가 증인들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법정은 다시 술렁였. 재판장의 허락하에 두 명의 여성이 증인석에 섰다. 첫 번째 증인은 단정한 옷차림의 중학교 교사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 이민혁 씨는 제게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어하는 저를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은행원이었. 그녀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고객으로 만났는데 제 힘든 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어 동정심을 유발하고 자신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저를 현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내분께서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셨더군요.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로 향했. 그녀는 얼굴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렸.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악과 혐오, 그리고 자신이 그저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는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특별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 역시 상습적인 불륜남의 먹잇감 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자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 모든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 그의 시선은 경멸감으로 가득 찬 채 이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 피고 이민혁, 피고의 행위는 단순히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오.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배반하고 여러 가정을 병들게 한 그야말로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와도 같소. 피고에게는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재판장의 질타는 서리발처럼 차가웠. 최종 판결은 명료했다. 피고 이민혁은 원고 강지훈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하지 않았. 그저 이 모든 더러운 연극이 끝났다는 안도감뿐이었.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내 팔을 붙잡았. 세연이었다. 그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내게 매달렸다. 여보, 이제 알겠지? 나도 저 사람한테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당신도 봤잖아. 나는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낯선 여자일 뿐이었. 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었.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완벽한 무관심. 나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 그리고 방금 판결받은 위자료 3천만 원 전액을 한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 더러운 돈으로 내 상처를 보상받고 싶지 않았. 송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쏟아지는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 뒤에 남겨진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 나와 최세연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 전해 듣기로 그녀는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채 홀로 이 도시를 떠났다고 한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던 화려한 직장과 인맥, 추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민혁의 약국은 파렴치한 약사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문을 닫았고 그 역시 아내와 이혼 후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만 들려왔. 자업자득. 그들의 최후는 그랬다. 나는 그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깃든 집을 팔지 않았. 대신 집을 완전히 새로 고치기로 결심했. 그녀의 흔적이 남은 가구와 물건들을 모두 버리고 칙칙했던 벽지를 뜯어내고 밝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했다. 마치 허물을 벗듯 지난 11년의 기억을 그렇게 벗겨냈.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작은 마당에 화단을 만들어 장미와 허브를 심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에 물을 주며 나는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오랜 친구인 박서준이 찾아왔다. 우리는 새로 꾸민 마당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 서준이는 조심스럽게 내 안부를 물었다. 지훈아, 혼자 괜찮냐? 외롭지는 않고? 나는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준아, 이건 외로움이 아니야. 이건 자유야. 내 대답에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말을 이었. 진짜 지옥이 뭔지 알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매 순간 그 사람을 의심하고 거짓말을 감내하며 사는 거야. 잠들기 전까지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해야 하는 삶. 그게 진짜 지옥이었어. 지금은 적어도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그렇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았. 증오나 원망 같은 격한 감정은 이미 폭풍우와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한 평온뿐이었다. 서준이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마당에 남아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검은 하늘과는 정반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문득 깨달았. 그 끔찍했던 폭풍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나를 구해준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진짜 자유를 찾았다.